안녕하세요. 사람 하나 걸러냈더니 평온한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도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까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긴 있나 봐요. 저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까진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둘만 좋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도 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고비가 참 많았어요. 이런 사연까지 쓰게 할 만큼 절 힘들게 했던 사연을 풀어보겠습니다. 30대 초반 저는 3년간 연애를 이어오던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문제의 시작은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요즘 자가 마련하고 결혼하는 부부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우선 전세로 알아보자고 하니까 여자친구는 저한테 황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전세로 시작하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리하게 대출받으면 이자도 많이 나오고 부담스럽잖아. 내 친구들은 다 자가로 시작하는데 나만 어떻게 전세로 시작해? 여자친구는 신혼집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친구들의 결혼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동갑내기였고 그쯤이 주변에서도 결혼을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친구는 사사건건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던 겁니다. 결혼 준비를 하나씩 거듭할수록 여자친구는 제가 알던 모습과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여자친구와 헤어질 결심했던 건 결혼 반지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여자친구는 고가의 브랜드 반지를 들이밀면서 황당한 요구가 이어졌어요. 내 친구 웨딩 반지 백화점에 사고 왔대. 예쁘지? 이것 좀 봐. 반지 2개가 1,000만 원이 넘어가? 왜? 요즘 다들 이렇게 해. 집도 사고 반지도 사면 남는 돈이 대체 어딨어. 아들 장가 가는데 너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신대? 어차피 아들은 너 한 명인데 뭐라도 해주시겠지. 여자친구의 당연하다는 듯한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심지어 여자친구는 모은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당한 목소리로 여자친구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 그럼 그동안 나한테 신혼집 자가로 하자는 거 우리 부모님한테 기대하고 한 말이었어? 그래. 솔직히 장남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부모가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진짜 이상한 건 너야. 네 주제에 600만 원이나 하는 반지 낀다고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생각 없는 개념부터 고쳐. 지금 말 다 했어? 능력 없어서 못 해줄 것 같으니까 지금 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야, 때려치자, 때려쳐. 너 같은 여자랑 평생 살면 집도 절도 안 남아. 평생 그렇게 남이 하는 거나 쫓아하면서 살아. 뱁새가 황새 쫓아다니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가서 너희 부모님한테나 해달라고 징징거려. 저는 그렇게 3년 만난 여자친구와 파혼하게 됐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보며 미안한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기철아, 아버지가 너한테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하다. 집 살 때 돈 좀 보태줬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죄송해요. 제가 그때 말을 잘못했어요. 평생을 부부가 둘이 살아야 하는데 시작부터 부모님께 기대서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집이 해결됐어도 다른 게 문제였을 거예요. 돈이 중요한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의 말에 저는 괜히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부부가 둘이 살아야 하는데 시작부터 부모님께 기대서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파혼하고 오히려 속이 시원했답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저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어요.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저는 결혼을 급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30대 후반이었고
보다 못한 여동생이 저한테 좋은 사람이라면서 소개를 해주더군요.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운명처럼 만났어요. 인상도 좋고 서글서글한 성격의 아내는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여러 번 만나다가 연애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연애 1년 차에 저희 집에 아내를 소개시켜주러 같이 갔습니다. 아내를 처음 본 엄마는 같이 밥을 먹다가 아내를 보며 말했어요. 음식은 괜찮아요? 가리는 음식 없다고 하길래 내가 잘하는 걸로 해봤는데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음식이 전부 다 맛있어서 어떤 것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아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처음 인사 와서 어색할 텐데도 아내는 먼저 인사도 드리고 과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정말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잠시였지만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삭삭한 성격의 아내를 굉장히 예뻐한 겁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인사드린 뒤 저는 처가에 인사를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집 앞에서 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 성격이 솔직해서 말이 좀 직설적일 수 있어. 괜찮아.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주시면 좋지 뭐. 그렇게 솔직한 게 아니라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내가 중간에서 잘 막아볼게. 걱정하지 마. 아내는 잔뜩 걱정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때 처제는 아내보다 먼저 결혼한 상태라 처제 남편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한테 불편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을 만든 건 장모였죠. 처음 인사 가는 자리에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그걸 보더니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야? 과일이랑 영양제? 우리 둘째 사위는 첫인사 왔을 때부터 양손 무겁게 왔었는데 그때 우리 둘째 사위가 사준 명품 스카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건 누구 코에 붙이라고 사온 거야? 장모는 처음 보자마자 저한테 불만 가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상치도 못한 장모의 반응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아내는 그런 장모를 보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스카프 답답하다고 못하고 다니잖아. 집에만 모셔두면서 뭘 그렇게 자랑이야? 내가 언제 답답하다고 했어? 명품이니까 아까워서 못하는 거야. 엄청 부드러운 실크라 내가 아까워서 못하겠더라니까. 아휴, 그럼 그게 뭐가 좋은 거야. 그거야말로 약에 쓸래도 못 쓰겠다. 괜히 선물 준비한 사람 민망하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받아. 아내는 장모를 보고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가에 오기 전 아내가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장인은 제가 가져온 걸 보면서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그래도 영양제 좀 사려고 했는데 아주 잘 사왔네. 여보, 이거 당신 먹는 오메가3도 있네. 어디? 아유, 안 그래도 뚝 떨어졌는데 이리 줘봐. 어이구, 그러니까 잘 좀 보고 말해. 쓸만한 거 아주 잘 골라왔는데 왜 그래? 하여튼 당신은 그 입이 문제야. 장인은 그렇게 말하더니 저를 보면서 살며시 웃어 보이셨습니다. 장모와 다르게 장인은 중립적이고 현명한 분이셨어요. 그런 장인한테 내심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처제 남편이 장모를 보면서 말했어요. 장모님, 저한테 미리 말하셨으면 제가 챙겨드렸을 텐데 왜 이제 말하세요? 자넨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비싼 것만 골라오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랬지. 장모님이 어떤 분이신데 당연히 최고급만 해드려야죠. 제가 다음엔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제까지 사다 드릴게요. 내가 이래서 둘째 사위를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 하여튼 내가 자네 때문에 기펴고 살아. 아들보다 낫다니까. 장모는 처제 남편을 보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장인은 그런 장모를 보면서
혀를 차면서 말했습니다. 하여튼 비싼 거라면 다 좋은 줄 알아. 아유. 그러자 장모는 그런 장인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당신은 돈 가는데 마음 간다는 말도 몰라? 돈이 바로 마음이야, 이 사람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저렇게 뭘 모르는 소리를 해. 그때 저는 장모와 장인이 성격이 정반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장인은 장모와 생각이 달라 보였어요. 그렇게 아내가 진땀을 빼면서 첫 인사 자리가 끝이 났네요. 장인은 집에 가는 저를 배웅한다면서 따라 나오시더니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영서 엄마 보고 놀랐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자네 마음 알아. 그런데 자네도 우리 영서 만나봐서 알겠지만 괜찮은 아이야. 내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삼남매 중에서도 최고야, 최고. 네, 저도 영서만한 여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자네 장모 될 사람이 조금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 영서만 생각해주게. 난 자네가 참 마음에 드네.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야지. 저는 그렇게 장인과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아내만 보고 한 결혼이긴 했지만 장모의 벽은 엄청났습니다. 결혼 전에도 느꼈지만 장모의 둘째 사이 사랑은 제가 다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특히 처제 남편은 처가의 돈을 물쓰듯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던 처제 남편은 돈을 잘 버는 것 같았죠. 잘 버는 사람이 더 쓰겠다는데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처가의 형편과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장모가 대놓고 사위를 비교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추석이라 한과를 들고 갔었는데 장모는 제가 들고 온 걸 보자마자 질색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한과? 자넨 내가 다 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아니에요. 저번에 장인어른께서 한과 드시고 싶다고 하시길래 제가 직접 유명한 집에서 사온 거예요. 장모님도 한과 좋아하신다고 하시던데요. 이런 건 내가 사 먹어도 되는 거잖아. 이것 봐. 둘째 사인 비싼 운동화에 옷까지 사왔잖아. 이런 건 내가 돈 주고도 못 사. 자넨 그렇게 생각이 없나? 저는 아내와 같이 한과를 준비해 갔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될 일인가요? 그때 아내가 황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왜 꼭 말을 그렇게 해? 이거 다 엄마 생각해서 사온 거잖아. 내가 말해야 알아듣지. 내가 마사이한테 푸대접 받으면 넌 좋겠니? 이게 무슨 푸대접이야. 엄마랑 아빠가 좋아하는 거 준비한 거잖아. 선물은 내 돈으로 못 사는 거 받아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턴 이런 걸 다 참고하라고 해. 장모의 말에 아내도 저도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러자 장인은 참다 못해 장모를 보면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당신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자꾸 그러면 사위들 다 못 오게 할 거야. 둘째 사위한테 고마워서 그런 건데 왜 그래? 고마우면 둘째 사위한테 가서 고맙다고 하면 될 걸 왜 비교를 해? 맞사위가 다른 집 장모랑 비교하면 당신은 기분 좋겠어? 우리 딸도 시댁 갈 텐데 거기서 비교되면 좋겠냐고. 알아서 잘하면 그럴 일도 없지. 당신은 왜 맨날 나만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하여튼지 안 맞아. 장모는 괜히 장인의 말에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둘째 사위는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로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돈 좀 쓰지 그랬어요. 한 번 할 거 제대로 쓰면 좋잖아요. 그런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물이잖아요. 추석에 진심만 전하면 되는 거죠. 그저 돈만 쓴다고 마음 담긴 선물이겠어요? 그냥 가서 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장모님 신발 사이즈도 안 맞는데요. 신발은 크게 신는 게 편하죠. 딱 맞는 것보다. 위험하죠. 어른들은 신발 크게 신으면
넘어지시기 딱 좋아요. 뭘 알고 사야지 너무 막 산 것 같네요. 신경을 좀 써서 사지 그랬어요. 제 말에 처제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봐도 장모가 기뻐서 신은 신발이 꽤 커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장모는 비싼 신발이라면서 좋아한 거죠. 장모도 신발이 크다고 느꼈는지 처제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이거 근데 좀 큰 거 같은데 교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그냥 신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시간도 많이 없어서 교환하기도 번거롭고요. 장모는 애써 괜찮다고 했지만 그 후로 장모는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처가에 올 때마다 그 신발은 그대로 상자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장모는 한결같이 둘째 사위만을 최고라고 말했어요. 결혼 1년 차 쭉 지켜보니까 장모는 둘째 사위의 선물 공세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 없다지만 장모는 완전 노골적으로 돈 타령만 했어요. 심지어 제가 장모 생신 때 용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앞에서 목걸이를 들이밀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 보여? 내가 목걸이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둘째 사위가 해준 거야. 내가 지나가는 말로 예쁘다고 한 것까지 다 기억했다가 다 사준다니까. 내 한마디면 바로 지갑이 열려. 이 반지도 목걸이도 다 사줬는데 맞사이가 돼서 꽂아 놓은 보리차루처럼 있어? 제가 안 챙겨드린 것도 아니고 용돈 챙겨드렸잖아요. 보리자루라뇨. 그깟 용돈 누구 코에 붙여? 그깟 용돈이요? 장모님, 그런 건 형편껏 하는 거죠. 설령 부족하다고 느끼시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하죠. 그렇게 못마땅하시면 다시 주세요. 줬던 걸 왜 뺏으려고 그래? 볼 때마다 화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용돈으로 받기 싫으시면 돌려주세요. 됐어. 내가 이번만 참고 받을 거야. 그리고 누가 다시 줄 만큼 싫다고 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어쨌든 챙겨줬으니까 내가 잘 쓰겠네. 저도 그때는 참다 못해 장모한테 저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장모는 제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던 건지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다시 재빠르게 주머니에 챙기는 겁니다. 그런 장모를 거의 다 포기한 채 살았어요. 저런 장모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나름대로 할 도리만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2년 뒤 처가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건강했던 장인이 위암 판정을 받게 된 거죠. 아내와 저는 깜짝 놀라 처가로 달려갔어요. 장모는 한숨만 쉬고 있고 장인은 착잡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아내는 그런 장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수술 날짜 잡고 왔다. 이기라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까지 하면 된대. 너무 놀라지 마. 아빠 나이도 있는데 당연히 걱정되지. 아빠 자꾸 입맛 없다고 하고 자꾸 살 빠질 때 내가 알아채고 병원에 같이 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내 몸 관리 못한 내 탓이지 왜 네 탓이야. 아빤 괜찮으니까 걱정 마. 그렇게 아내는 장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장인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장모가 한 소리 했어요. 그러게 평소에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챙겼어야지. 이게 뭐야? 아이고 속 터져서 원. 장모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내려치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장모를 보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엄만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아빠가 평생 우리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되신 거잖아. 그래, 내 탓이다. 넌 꼭 그렇게 내 탓을 해야 속이 편하냐? 제발 엄마가 옆에서 마음 좀 다잡고 아빠 좀 챙겨.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엄마 마음대로만 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장인이 아프다는 말에 장모는
앞으로 편히 나가지 못하겠다고 답답해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크게 실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장인이 수술받고 나오는 날까지 극진히 모셨던 건 아내였어요. 장인이 수술을 받던 날 처제가 혼자서 문병을 왔더라고요. 아내는 처제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너 혼자 온 거야? 제부는? 아, 우리 남편 바쁘잖아. 그냥 나 혼자 왔어. 대체 뭐가 그렇게 바빠서 입원하는 날도 못 오고 수술 받던 날도 못 오는 거야? 나라도 왔잖아. 그냥 언니가 좀 이해해줘.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항상 우리 집에 무슨 일만 생기면 제부는 늘 뒤로 빠지는 거야? 돈 쓰는 건 쉬운데 시간 쏟긴 싫다는 거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언니. 그냥 각자 잘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처제의 말에 장모까지 거들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째 사이가 일이 좀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여기 온다고 뭐 네 아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엄마 아플 때도 둘째 사이가 이랬으면 좋겠어? 엄만 대체 왜 그래?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라고. 퇴원할 땐 오겠지. 왜 설레발이야? 네 아빠 회복해야 되니까 다 조용히 해. 장모는 둘째 사이를 감싸주기 바빴어요. 그런데 처제 남편은 장인이 퇴원하는 그날까지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화 한 통도 없을 정도였어요.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평소 장인 장모한테 그렇게 입을 털더니 정작 중요한 순간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장인은 퇴원 후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쉬는 날에는 장인을 모시고 병원에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부탁 하나만 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 좀 되나? 그럼요. 말씀만 하세요. 그냥 별건 아니고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런 거야 100번도 가능하죠. 제가 치료 끝나면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평소 부탁이 없던 장인이 저한테 바람을 쐬고 싶다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초의 고민도 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던 겁니다. 처남도 일하는 곳이 지방이다 보니까 자주 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필 장인이 항암 치료 시작하면서 부작용이 오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 장인은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장모는 인상을 쓰면서 소리쳤습니다. 왜 병원을 다닐수록 이러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아내는 그런 장모를 보면서 화를 내기도 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평생 엄마 허영심 채워주던 사람이 아빠야. 그럼 고마워서라도 잘해야지. 대체 왜 그래? 네가 옆에서 매일같이 토하면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랑 있어봐. 멀쩡한 사람도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니까. 장인이 통원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장모는 힘들어했습니다. 솔직히 장모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아내와 제가 자주 갔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처제 부부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 오더라도 처제 남편은 장모와 신나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방에 있는 장인을 보면 코를 막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방에서 이게 무슨 냄새예요? 장인어른 아직도 많이 아프신가 봐요. 세상에 이런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는 그런 처제 남편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제부, 그럴 거면 나가요. 지금 아픈 사람 앞에 두고서 뭐 하는 거예요? 나가요. 냄새가 나길래 저도 모르게 그만. 죄송해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아플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디 가서 욕 들어요. 자주 와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아예 오지도 마세요. 아내의 따가운 말에 처제 남편은 사과까지 했어요. 그때 장모는 장인을 수발하느라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둘째 사이가 와도 예전처럼 반길 힘도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장인은 끝이 안 보이는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가 힘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있길래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모님, 어디 안 좋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내 처지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친구들 모임에서 여행도 가는데 난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저 사람 병수발이나 들고 있잖아. 많이 힘드시죠? 원래 가족 중에 한 명만 아파도 온 가족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이러다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아니에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 사람 살리려다가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 자네가 나 좀 데리고 여행 좀 가주면 안 될까? 지난주에 개모임 여행도 못 갔어. 여행이요? 우선 아내랑 상의 좀 해볼게요. 나도 숨 좀 쉬게 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하네. 저 사람 건강할 때 비행기 타고 여행 갔던 생각이 자꾸 나서 더 힘드네. 여행은 건강할 때 가라잖아. 나도 병 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다녀오고 싶어서 그래. 저는 장모의 간절한 부탁에 아내한테 상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한숨까지 쉬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그런 부탁을 했어? 웬일로 명품 타령을 안 하고 여행이지? 같이 살던 가족이 아프면 다 같이 고생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내가 요새 바빠져서 혼자 장인어른 모시고 병원 가신다고 힘드셨을 거야. 처제한테 아버님 좀 부탁하고 어머님 모시고 다녀오자. 안 그래도 엄마도 살 많이 빠졌더라. 아버지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엄마도 더 예민해지시나 봐. 이번에 한번 다녀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여보. 엄마가 맨날 당신한테만 싫은 소리 많이 하는데. 아니야. 당신도 우리 부모님 건강검진도 직접 다 챙기잖아. 나도 다 고마워서 그래.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정말 딸처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가에 누구보다 잘하고 싶었죠. 그때 저는 특별 휴가까지 쓰게 됐어요. 당시 아이까지 데려가고 싶었지만 아이는 저희 부모님께 맡겨두고 갔죠.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저만 특별 휴가를 쓰면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장모를 위해서 가는 것도 있었지만 아내가 아이를 낳고 그동안 육아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한 여행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장모를 모시고 동남아 여행을 떠나게 됐죠. 장인이 같이 가지 못하는 게 걸리긴 했지만 건강해지시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는 이런 저희의 노력에도 예상치 못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행 당일 아내가 장모를 보면서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랜만에 여행 가니까 좋지? 이거 큰 사이가 엄마 위해서 특별 휴가까지 써서 가는 여행이야. 특별 휴가까지 썼으면 더 좋은 곳을 가야지. 고작 동남아 여행이야? 엄마 또 왜 그래? 엄마가 먼저 여행 좀 시켜달라고 했다면서. 둘째 사인 미국 여행 데려가 줬어. 그랬으면 큰 사인 미국은 아니더라도 괌이라도 데려가 줄 수 있을 줄 알았지. 지금 장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엄마 됐어. 그러면 가지도 마. 얘 좀 봐. 공항까지 왔는데 왜 안 가? 갈 거야. 그럼 제발 딴소리 좀 하지 마. 여행 좀 편하게 가자. 장모의 말에 저와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름대로 장모를 생각해서 한 일인데 저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빴죠. 하지만 이미 공항까지 온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좋게 풀면서 가려고 했어요. 그 후 티켓팅을 끝내고 나니까 장모가 면세점을 가야겠다는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해외여행 가는 김에 면세점 구경까지 하려나 보다 했죠. 그런데 장모는 고가 브랜드 매장으로 들어가더니 절 보면서 말했어요. 김서방, 이것 좀 봐. 너무 예쁘지 않어? 해외여행 가는데 이 정도 사줄 수 있잖아. 안 그래? 장모님, 그 가방 500만 원이 넘어요. 그게 뭐? 여기 이거 말고 더 비싼 가방도 많어. 내가 제일 적당한 가방 고른 거야.
여행 준비한다고 저희 돈 많이 썼어요. 이 가방은 못 사드릴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가면서 면세점 쇼핑할 돈을 마련 안 한 거야? 해외여행 가면 당연히 명품 가방 정도는 사야지.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제가 여행 가서 제대로 대접할게요. 장모는 대체 그 가방이 뭐라고 5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갖고 싶어 했어요. 아내는 그런 장모를 보고 혀를 차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어쩐지 가방 타령 안 하고 해외여행 가자고 하더라. 우리 엄만 왜 저렇게 명품을 좋아하나 몰라. 아우, 지긋지긋해 정말. 아내도 혀를 내두를 만큼 장모는 고가의 제품만을 고집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행 경비도 다 감당하는데 어떻게 저런 걸 쉽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 가는 길에 좋게 출발하려고 장모를 어르고 달랬어요. 하지만 장모의 황당한 요구는 이게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남아 여행지에 도착한 저희는 밥을 먹으러 곧장 식당으로 갔죠. 그런데 장모는 밥을 먹던 와중에도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여긴 밥맛도 이상하고 분위기도 아주 별로네. 이래서 여행은 미국으로 가야 한다니까. 불안하다 싶더니 장모는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런 장모를 보면서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맘만 좋구만 왜 그래. 먹기 싫으면 이리 줘. 왜 가져가? 나도 먹어야 돌아다닐 거 아니야. 맛이 이상하다며. 그럼 맛있게 먹는 내가 먹을게. 얘 좀 봐. 엄마가 밥맛 없다고 하면 맛있는 걸 사줄 생각을 해야지. 먹던 걸 뺏어가네. 기왕 여행 온 거 좋은 소리 좀 하면서 먹자. 이거 다 큰 사이가 직접 알아보고 준비한 거야. 아주 고마워서 내가 기절을 하겠네. 아유, 내 팔자야. 가방까지 포기한 여행인데 어떻게 이래. 아유, 속 터져. 장모의 말에 저도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동남아 여행이 싫어도 처음 와본 곳이면 그냥 잘 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모는 밥 먹을 때도 저러더니 관광지에 가서도 똑같았어요. 심지어 관광지에서 신나게 웃는 아내를 보면서 장모는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뭐가 이쁘다고 쟨 저 난리야? 하여튼 촌스럽다니까. 장모님, 여행 불편하시면 숙소에 계실래요? 저랑 아내는 여기 더 보고 싶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 혼자 방에 있으라고? 네, 동남아 여행 싫으신데 억지로 다닐 필요 없어요. 누가 싫다고 했나? 불편하다고 했지. 나도 같이 다닐 거야. 장모는 숙소에 있으라고 해도 기어코 저와 아내랑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그래도 아내라도 기분 전환을 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다음날 장모는 조식을 먹는 내내 앓는 소리까지 했어요. 여긴 침대도 불편하고 베개도 불편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길 오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한결같이 장모는 일관된 자세로 힘들다, 싫다는 말만 했습니다. 정말 여행 내내 장모는 불평만 늘어났고 심지어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자네는 돈이 없으면 말을 하지. 여행을 왜 이런 나라를 고른 거야? 내가 아주 여행이 아니라 고생만 하러 온 것 같아.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뭐 하나 좋다고 한 거 봤어? 이럴 줄 알았으면 이 돈으로 좋은 가방이나 하나 사주지 그랬어. 아이고, 돈 아까워라. 돈이 아깝다고요? 저도 장모님이 이러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생각해서 온 건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국 저는 참았던 화가 폭발했고 저는 장모한테 저런 말까지 내뱉었어요. 결국 아내도 장모의 불평 불만에 지쳐서 마지막 날은 숙소에서 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는 여행을 다 망쳐버리고도 뻔뻔하게 처제 남편과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하소연했어요. 그때 호텔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셋이 앉았는데 장모가 갑자기 어디론가 영상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 상대가 처제 남편이었어요. 장모님, 잘 쉬고 계세요? 여기 별로야. 자네랑 갔던 미국 여행 생각하고 왔는데
여긴 재밌는 것도 없고 음식도 다 별로야. 동남아 여행이 다 그렇죠 뭐. 제가 다음에 제대로 여행 한번 모시고 갈게요. 정말? 역시 우리 둘째 사이뿐이야. 내가 여기서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기왕 가신 거 잘 쉬다 오세요. 그래, 우리 사위 건강하게 잘 있어. 저한테는 쓴소리만 내뱉던 장모가 처제 남편한테는 살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걸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자 아내도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싫어도 좀 좋다고 해줄 수 있잖아. 싫은 걸 싫다고 하지 어떻게 좋다고 해. 난 거짓말 못해 얘. 됐다 됐어. 나도 엄마랑 2번 다시 여행 안 올 거야. 결국 아내는 장모한테 모진 말을 내뱉었어요. 하지만 아내도 저도 장모한테 화낼만 하지 않습니까? 해외여행까지 왔는데 한 번도 좋은 소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나름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아내도 저도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장모를 모시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여행을 다녀오게 됐죠. 바로 처가로 가서 저와 아내는 장인한테 기념품도 드리면서 상태를 살폈어요. 그때 마침 처제 부부도 도착했더군요. 그런데 그때 장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처제 남편을 보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네, 나 살탄 거 보이나? 가서 엄청 고생했어. 음식도 영 별로고 관광지도 볼 것도 하나도 없고 난 자네랑 갔던 미국 여행이 잘 맞는 것 같아. 그러셨어요? 아유, 형님이 돈 좀 쓰시지 너무하셨네. 그러니까 돈 아껴서 뭐 하려고 그러나 몰라. 여행은 센스 있는 둘째 사이랑 다녀야겠어. 첫째 사이 빼고 둘째 사이가 최고다, 최고야. 그 순간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참았던 화가 터지고 말았어요. 특별 휴가까지 써서 다녀왔는데 장모가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장모한테 가서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진짜 할 만큼 했어요.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요? 설마 그 가방 안 사줘서 그런 거예요? 자네 지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애초에 제대로 여행 준비 못할 거면 가방 하나 사주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런가? 장모는 처제 남편을 보면서 자기 말이 맞지 않냐면서 말했어요. 그렇죠. 형님, 그냥 가방이나 하나 사드리지 그랬어요. 장모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 동서처럼 물건 하나 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런데 사람이 그런 물건 하나보다 같이 있어줄 때 더 힘이 되기도 하는 거라고. 장모와 맞장구를 치는 이 상황도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모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이 집 큰 사이 때려치고 이혼하면 끝이에요. 영원히 전 빠져드릴게요. 둘째 사이만 보고 사세요. 그동안 아내만 보고 살았고 처가라고 저 나름대로 했던 건데 더 이상 이렇게 바보처럼 살기 싫습니다. 뭐야? 이혼? 그래, 잘 생각했어. 나도 돈 없는 사이 필요 없어. 돈이 없으면 센스라도 있던지. 어쩜 그렇게 사람 위할 줄을 몰라. 아내는 제가 거실에서 장모와 싸우고 있는 걸 보고 달려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소리쳤어요. 당신 잘 들어? 난 이제 여기 사위 아니야. 당신도 들었지? 돈 없는 사위는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난 이만 여기서 그만둘게. 여보, 왜 그래? 일단 나랑 얘기해. 난 이렇게 바보처럼 살기 싫으니까 당신이 결정해서 연락 줘. 그렇게 저는 처가에서 폭탄 발언을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나간 뒤 장인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날 봐서라도 생각을 돌려줄 수 없나? 우리 영설 봐서라도 마음 좀 풀어주게. 저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이 비교를 해도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제 진심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여행 다녀오면서 느꼈어요. 장모님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 미안하네. 장인의 사과에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장인도 저한테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는데 장모는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며칠 뒤 이혼장까지 처가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단호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여보, 나 결정했어. 잠시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여기서 다 말할게. 우리 집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싶어. 아내는 처가에서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처가로 마지막을 정리하러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내는 처가에 처제 부부까지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착하니까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장모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난 이제 엄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동안 맨날 나한테 그랬지? 둘째 사이만 있어도 세상 살 것 같다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진심으로 엄마랑 아버지 모셨던 사람은 큰 사위야. 엄마 작은 기침만 해도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고 묻던 사람이 큰 사위라고. 그깟 선물 나도 사줄 수 있어. 근데 시간 내서 봐주고 아버지 챙겨주던 거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야. 뭐가 어려워?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리고 엄마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거면 나가. 너도 다 필요 없어. 어딜 자기 키워준 부모한테 그게 할 소리야? 엄마는 그럼 그게 딸한테 할 소리야? 어디 둘째 사이가 어디까지 해주나 봐. 그리고 제부, 그동안 우리 남편이 아버지 모시고 병원 몇 번이나 갔는 줄 알아요? 제부도 그거 한번 다 해보세요. 진짜 저희 부모님께 잘하고 싶으면 그게 먼저라고요. 아내는 그렇게 처가에 화를 내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는 차에 타더니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혼장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그동안 정말 내 생각해주고 우리 아버지까지 위해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이혼해. 앞으로 당신은 우리 집 일에 신경 쓰지 마. 나도 이제 신경 끌 거야. 동생 내가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도 이제 그만하자. 내가 괜히 당신만 더 힘들게 한 것 같다. 아니야. 한 번 이렇게 했어야 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참았어. 결국 아내는 제 손을 잡아줬고 저희는 처가와 담을 쌓고 살게 됐어요. 하지만 아내는 장인이 계속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장인이 아픈 몸으로 택시를 타고 저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내와 저는 깜짝 놀라 장인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장인은 한숨을 쉬면서 아내한테 말했죠. 집안 돌아가는 꼴 보니까 내가 진짜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빠 몸은 좀 어떠세요? 난 이제 부작용도 좀 줄었어. 그런데 둘째 사이라는 놈이 병원 한 번을 같이 가주는 법이 없어. 어디 그뿐인 줄 알아? 요새 무슨 일인지 자꾸 네 엄마한테 손을 벌리는 거야. 정말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요? 몰라. 무슨 수습할 일이 생겼다고 여기저기 돈 빌리는 것 같은데 변호사를 알아봐야 한다고 하던데 내가 그놈 사고 칠 줄 알았어. 내가 우리 큰사위 보기 민망해서 고민하다가 겨우 온 거야. 지금 자네 장모도 머리가 아주 복잡할 거야. 저는 장인의 말에 담담히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장인을 따로 챙기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처가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그런 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글쎄 동서가 제약회사에 다니면서 거래처 뇌물알선, 리베이트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서가 장모를 찾아가서 돈까지 요구했었다는 거예요. 장모님, 그동안 제가 해준 것도 있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저 급해요. 변호사라도 구해서 혐의를 벗어야 한다니까요.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나.
그동안 제가 사드린 가방이라도 전부 파세요 그럼. 처남이 이걸 듣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집안 상황을 전부 말해줬던 거죠. 아내도 이걸 듣고 진짜 기가 찼다고 했어요. 결국 장모는 그동안 받았던 거 전부 판 것도 모자라 그나마 쥐고 있던 돈까지 전부 동서한테 해준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형 로펌 변호사를 쓴다 해도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 있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결국 믿었던 둘째 사이가 징역살이를 가니까 처제마저 집에 얹혀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혼하겠다면서 장모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처남도 항상 장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참에 제대로 발등 찍힌 것 같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낙동강 오리알 된 장모는 갑자기 태세를 바꿔서 저한테 전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너무 늦게 전화했지? 나 요즘 속이 갑갑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자네 생각이 너무 많이 나네. 나 좀 용서해 주면 안 될까? 나를 위했던 건 자네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 같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돈 있어야 사람 취급하는 사람이랑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상처 준 거 미안하네. 이제 이렇게 다 깨우쳤잖아. 다시 예전처럼 명절에 다 같이 웃고 떠들면서 지낼 수 없겠나?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저 끝도 없이 노력했고 그때마다 어머님이 했던 말에 저는 가슴에 아직도 비수가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장모는 끝까지 저한테 애원하면서 빌더군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처가를 떠나 있었어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쓴 것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쓰게 됐어요. 좋은 사람일수록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모는 잘못된 판단으로 사위 둘을 모두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실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물은 허황된 신기루일 뿐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돈보다는 역시 사람이죠. 심지어 처제는 남편이 그렇게 되자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애초에 돈으로 이루어진 만남이라 돈이 없으니까 관계도 깨지고 만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처가와는 벽을 쌓고 지냅니다. 그래도 항암 치료 중인 장인과는 종종 만나기도 한답니다. 아직 조금 더 치료받으셔야 되지만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이제는 그저 장인어른이 건강하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내도 장모와는 아직도 연락을 안 합니다. 처제가 이혼하고 처가로 왔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아내는 완전히 처가 쪽은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이렇게 살 것 같네요. 그래도 저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지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이도 잘 자라고 아내도 건강하니까 걱정도 없네요.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연말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